1913년 장난꾸러기 소녀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뒤바꾸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그러니까 프리다가 6살이었는데요. 네. 소아마비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백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아마비는 근육이 변형이 되고 또 신체 마비가 생기는 병인데 대부분 어린 아이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다는 소아마비 증상이 오른쪽 다리에 나타났어요. 어떡해. 이 사진은 이제 프리다 칼로가 소아마비에 걸린 다음 2년이 지난 8살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얇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한 3분의 2 반 정도 돼 보이는데. 네. 게다가 가늘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길이까지 짧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늘 사진처럼 오른쪽 다리를 뒤로 숨기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유. 어떡해. 안타깝네. 그래서 이때 프리다는 다리의 근육이 쥐어 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소아마비로 인한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야, 진짜. 이 그림은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인데요. 고대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화에서 이 사슴이 오른쪽 발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슴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소아마비에 걸린 자기 오른쪽 발을 화살에 난도질당한 사슴처럼 표현한 거죠. 점점 주눅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프리다 칼로는 상상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약간 캐스터웨이에서 이게 갇힌 사람이 윌슨을 만들어냈듯이 또 본인 그 다리를 상징하는 사슴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서 사슴이랑 대화하고 네. 친구로 지냈던 거죠. 아, 비슷한데. 맞아. 오답입니다. 알고 계시나 보네요. 저는 알죠. 우리 기자님은요? 아, 그러면은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이것을. 상상의 이것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정답. 상상 속의 왕자님. 오답입니다. 정답. 상상 속의 친구. 정답입니다. 친구를 따로 만드는구나. 네, 프리다 칼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상상의 친구였습니다. 어떡해.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상상했던 내용을 또 그림 일기에 남겼는데요. 그걸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 방의 첫 번째 창문에는 김이 서렸다. 거기에 나는 손가락으로 문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상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 상상 속의 친구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춤을 추는 동안 나의 비밀스러운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어떡해. 외로워요. 저렇게 어떻게... 혹시 그러면 프리다 칼로는 외로움을 견뎌내려고 상상 속으로 좀 뭐 도피를 한 건가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프리다 칼로가 상상 이외의 또 다른 방법으로 소아마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단련해 보려고 축구, 권투, 우와. 자전거, 레슬링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배웠고요. 프리다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소아마비를 극복하면서 이전의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되찾아가게 되죠. 그 극복해 가려는 의지력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성수영 기자님, 이 프리다 칼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지력이 굉장히 세네요. 예, 오히려 이 소아마비가요, 그 프리다 칼로를 아주 강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프리다가 소아마비에 걸린 후에 아버지께서 이 딸을 챙겨주려고 일터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간질 환자였기 때문에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프리다 칼로는 상황을 또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의지가 강한 성격으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랬군요.
이렇게 고통을 직접 마주하면서 소아마비라는 큰 시련을 이겨낸 프리다 칼로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비극은 충격적인 교통사고입니다. 아하. 버스 손잡이의 철제 기둥이 몸을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너무 끔찍한데 이거? 큰 사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큰 사고인데요 이거? 그런데 이때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프리다를 도와준답시고 기둥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척추와 이제 신경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죠. 그러면 당시 이제 프리다 칼로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아유.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사고를 이제 묘사한 그림입니다. 골반. 네, 보시다시피 오른쪽 쇄골 그리고 왼쪽 어깨 탈구가 보이시고요. 갈비뼈가 나갔고 척추도 많이 부서졌고 오른쪽 다리뼈는 11조각으로 부서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의 뼈들을 다 하나하나 재조립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끝난 후에도 살아있기는 했지만 의사들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프리다가 곧 죽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 1년 후에 이제 사고 현장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아유, 끔찍하다. 프리다는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평생 자신의 교통사고를 그린 그림은 딱 이 한 점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을 남자친구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내가 팔을 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사람들이 팔을 당기며 시험해 볼 때마다 한참씩 눈물을 흘려 발도 너무 아파 완전히 으깨졌으니까. 또 다리 전체가 끔찍하게 쑤시는데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 아픈 본인만 진짜 아는 거죠 이거. 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밤마다 내 침대에서 죽음이 춤을 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를 더 크게 절망시킨 게 있었는데요. 당시 철제 기둥이 프리다의 골반과 자궁을 뚫고 나왔는데요. 이 부상 때문에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불임인가요? 네, 바로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고통이 상상이 안 돼요, 감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충격을 받은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상상합니다. 프리다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교통사고가 아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고가 당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러 내가 병원에 온 거다. 훌륭한 상상입니다만 아닙니다. 자기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해서 입원한 거라고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이 점점 깊어지니까 출생 증명서를 가짜로 작성하기까지 했답니다. 그것도 무서운데요? 가짜 출생 와. 증명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 남아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진짜 상상 임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레오나르도는 은혜로운 1925년 9월에 적십자 병원에서 태어나 이듬해 코요아칸 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프리다 칼로이며 이사벨 캄포스와 알레한드로 고메스 아리아스가 대부모였습니다. 여기서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프리다 칼로의 남자친구고요. 그리고 이사벨 캄포스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절친했던 친구거든요. 프리다 칼로의 좌절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도피죠 이건.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이게 프리다 칼로는 그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어쨌든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규현 씨 짐작하신 대로 프리다 칼로는 마음을 다잡고 사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어긋난 척추를 교정하려고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어긋난 척추를 교정하려고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내 같은 거 아니야? 이게 프리다 칼로가 재활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코르셋들인데요. 이 코르셋들이 어긋난 척추뼈들을 제대로 맞추고 고정하는 역할을 했고요. 프리다 칼로의 몸에 딱 맞게 제작됐습니다. 뼈네 뼈. 아이고. 이런 코르셋을 입고 지내는 괴로움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답답하죠. 네. 그래서 화가가 된 후에 갈갈이 찢긴 본인의 몸을 여러 작품으로 남겼지요. 대표적인 작품들을 함께 보시겠어요? 우와. 그림 속의 프리다 칼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동식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몸을 보면 이제 척추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고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프리다 칼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는 코르셋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 척추를 다친 뒤에 재활하는 괴로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나왔던. 이건 프리다 칼로가 느낀 육신의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대표작인 부러진 척추라는 작품입니다. 상반신은 벌거벗은 채 코르셋만 착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척추뼈는 금이 가고 부서져서 위태로운 기둥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걸로 묘사했습니다. 온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못이 프리다 칼로가 하루 종일 느끼는 통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무섭고 암울하게 그렸지 싶었는데 이 사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안타깝다.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온몸이 산산조각난 고통을 마주하면서 2년 동안 침대와 코르셋에 묶인 신세로 보내야 했습니다. 끔찍하다. 그런데 프리다 칼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이것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 그게 뭐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림이 나오네. 그림. 네, 바로 그림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유일하게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프리다 칼로에게 부모님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동이 이렇게 불편한 프리다 칼로가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을 것 같으세요? 누워서 그리나? 이거 매달아 놓고? 네, 맞아요? 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네 진짜. 그치, 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프리다 칼로의 부모님은 이 사진처럼 그러니까 프리다가 누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특수 이제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1926년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19살 때 프리다가 그린 첫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자화상입니다. 예쁘다. 교수님 첫 작품을 본인 자화상을 그렸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보내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침대 캐노피에 이제 거울을 붙여두고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프리다 칼로에게 가장 좋은 소재였겠죠. 자화상.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이후에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평생 무려 55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거는 전체 작품의 3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특히 이 그림은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의 작품 중 최초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이렇게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엔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미술사에서 자화상으로는 프리다 칼로가 가장 독보적인 화가로 꼽힙니다. 성수영 기자님, 그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통해서 고통을 치유하고 재활에 대한 의지도 더 불태우게 됐는데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죽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림이 그 이유예요. 이 정도로 이제 미술을 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술 관련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화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사고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으니까. 고된 재활을 이겨내고 프리다 칼로는 2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이런 프리다 칼로가 그림 이외에도 새롭게 관심을 보인 분야가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패션. 연애. 연애. 뭐 스포츠 같은 거? 되게 놀랍게도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였습니다. 아, 뭐야? 정치에 또 관심이 네. 있었구나. 갑자기 사회주의라고요? 왜 갑자기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사실 1910년부터 이어진 멕시코 혁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프리다 칼로 역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상에 푹 빠져들어서 심지어 멕시코 공산당에 가입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후 프리다 칼로는 여러 공산당 모임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 나갔는데요. 이때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뒤흔드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네? 그 인물은 바로 당시 멕시코의 국민 화가로 위상을 떨치던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리베라? 디에고 리베라는요, 겨우 10살 때 멕시코 최고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는 등 어릴 때부터 미술 영재로 명성을 떨친 화가였고요.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는 예술의 성지였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프랑스의 파리 등지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럽 미술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오. 멕시코에 돌아온 후에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곳곳에 다양한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심지어 멕시코의 대통령궁 전체가 디에고 리베라의 캔버스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벽화를 그립니다. 특히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에는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 정치처럼 멕시코의 이런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럼 이 둘은 애초에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를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공산당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났구나. 디에고 리베라와의 강렬한 만남 이후에 프리다 칼로는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림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에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뭐죠? 이건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 리베라에게 처음 보여줬던 그림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것들인데요. 사실 프리다 칼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본 디에고 리베라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총으로 쏴버렸는 거 아니었지? 심쿵하게 하려고. 네. 디에고 리베라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죠. 프리다의 캔버스에는 비범한 에너지로 가득한 표현들, 뚜렷한 개성, 진지한 태도들이 엿보였다. 야심찬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무리한 기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평가가 어땠던 것 같으세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디에고 리베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됐겠죠. 그리고 화가로서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해준 디에고 리베라에게 당연히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아, 이거 좀 공감 가요. 인정해주면 설렐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 리베라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계기가 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뭐지?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무기고에서라는 작품인데 혁명 같은 건가? 네,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 셔츠를 입은 프리다 칼로가 혁명군에게 무기를 나눠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프리다 칼로를 능동적인 혁명가로 묘사를 한 거죠. 그럼 프리다 칼로 입장에서는 이 멕시코의 국민 화가가
본인을 저렇게 정 가운데 주인공으로 그려준 거잖아요. 엄청 감동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요.